했는데 그 이유는요. 저번 주는 정말 방송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내 콘텐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방송 그대로 따라갔어요. 달달 외워가지고. 왜 그것도 의미 있지. 그 생각하면서 그 시점에 또 나누고 싶은 것도 또 나눌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반응은 좋았던 것 같아요. 반응은 좋았는데 욕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걸 잘 정리해가지고 풀면 더 재밌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욕심 좀 많이 내. 욕심에 비해서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됩니다. 아직 그래서 구성을 생각만 하다가 그냥 이번 주도 방송 요약을 해왔어요. 아직은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요. 모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정화의 원정. 정화라는 사람이 원정을 떠난 이유가 방송 시작에 한번 나오고 방송 마지막에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모험이 뭐냐? 승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승부가 뭐냐? 얻거나 잃거나 둘 중 하나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들 그 방송에서 소개되었던 인물들은 모험을 왜 했냐,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 승부를 했냐, 자신의 인생, 삶 모든 걸 걸고서 부와 명예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은 정화는 왜 모험을 떠나게 되었냐, 그냥 왕명을 받고 해외 출장 다닌 거죠. 대기업에 다니니 이제 스케일도 큰 거예요. 그런 거였고,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하게 됐냐, 이제 14세기 그러니까 1407년에 정화가 맨 처음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천자제도라는 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조공무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망골레란 그 얘기를 하면서 조공무역을 설명해 주는데, 망골레가 뭐냐면 왕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이지 않는 궐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왕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왕이 무엇을 하냐? 배 타고 나가야 볼 수 있는 명나라 왕에게, 그러니까 천자의 나라라고 하는 명나라 왕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겁니다. 명왕의 생일이나 기념일 날에. 자,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었냐? 그게 조라는 의미고, 그 왕에게 예를 갖춘다는 거, 신하의 예를 갖춘다는 게 조라는 의미고, 공은 이제 문물, 돈, 재물이죠. 그래서 한번 자존심 팔아서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조선뿐 아니라 주변 제후국들 모두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중국이 어땠냐, 위상이 어땠냐, 중화세계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중국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방송 얘기를 듣다 보면요. 그래서 1418년 제작된 지도가 있는데요. 이게 천하전여 총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니까 전 구글링에서 찾아봤는데 정말 세계 지도 같더라고요. 근데 저 찾아봤는데 네. 그거를 보고 17세기에 그린 게 검색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1418년에 했던 게 검색이 돼요? 내가 잘못 찾았나? 그건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봤던 게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저번에? 그 둥그런 거 있는 거. 이거? 맞아,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밖에 검색이 안 되는데, 이거 링크 걸려서 이렇게 또 본 거 보니까 14세기에 그린 걸 17세기에 보고 그렸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 근데 그렇다 해도 내가 다시 찾아볼게. 아무튼 정화가 그렇다고 해도 대단한 게 뭐냐면 1차 원정 때 네. 거기 뭐 태국 이런 데 가고요. 그다음에 2차인가 4차 원정 때 거기 인도까지 가요. 그죠? 이거를 뭐예요?
이게 이거 지금 이거 먹는 먹는 거야? 거예요? 맞아, 이거야 우리가 한 찾은 게. 그러네. 그럼 이건 뭐야? 이게 뭔 소리야? 류강이 소장한 정화의 1418년 세계 전도고, 이건 뭐야? 1763년 세계 전도. 그러니까 이게 1414년에 그린 걸 1700년도에 보고 그렸다야. 그러면 1414년도 건 어디 있어? 그걸 못 찾겠더라고 내가. 아, 천하 제관식 공도. 그렇구나. 야, 물론 뭐 완전 뻥은 아니겠지. 근데 아, 근데 그 보고 싶어, 위치만 오리지널. 알았어도 근데 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오리지널을 똑같이 베껴서 똑같다고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17세기 한 번 더 그랬으니까 과장은 있을지언정 화장을 했을까? 뭐 잘못이에요. 아무튼 알겠어요. 난 이 지도만 봐도 너무 훌륭해 보였어요. 그래서 깜짝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좀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래도 천하라는 게 천이 하늘 천자고 화가 아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화 세계관이라는 게 하늘 아래 모든 게 우리 거다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를 보면. 그래서 정화가 어떻게 이제 원정을 시작하게 되냐면 주원장이라고 하는 이제 고아 출신의 황제가 된 사람이 있죠. 이 사람 성품이 어떠하냐? 잠시만요. 왕과 같고 용과 같고 성현의 면모를 가졌으며 호골의 기풍을 보여주면서 도적의 성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이제 정적들을 제거한 건데요. 몇 명을 죽였냐면 9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꼭 방송에서 나온 거라서 저도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 고아 출신이라 그래서 알아보질 못했어요. 더. 이것만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대충 감이 오죠. 굉장히 좀 무서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9만 명이 어마어마한데 나도 좀 검색해 보니까 그 구족을 멸한다고 한 그걸 약간 좀 그 9만으로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위로 4대 밑으로 4대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렇게 따져보면 그 정도 인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만 명에 대한 사람을 멸한다고 치면 네. 그럼 구족을 멸하면 9만 명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 같아요. 그 9만 명 명이라는 이렇게 게 딱 규정하는 건 조금 애매하긴 한 것 같고 아무튼 나도 그 아까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 그 문구가 구족을 멸한다라는 게 실제로 이렇게 행해지는 뭐 어마어마한 일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로는 4대 밑으로도 위로 그치 내 옆에도 또 이쪽이니까 아무튼 제가 추측하기로 뭐 뿌리 깊은 인간 불신이 있지 않았을까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들었어요. 그래서 주원장이 후계를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장남이 굉장히 유약한 성품을 가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황태자라는 사람이 절명을 했어요. 일찍 죽은 거죠. 그 태선도 유약해서 어떤 사람을 주의 깊게 봤냐면 이때 눈에 들어온 아이가 있었는데 검문제라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나오긴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검문제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되게 야비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인가 아버지가 아마 주원장이었을 텐데 주원장이 할아버지일 거다. 주원장이 정적들 제거하는 걸 지켜봐요. 지켜보다가 그러니까 주원장이 웬만한 정적들은 모두 다 죽였는데 자기 이제 아들들은 못 죽인 거예요. 그래서 검문제가 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자기 그 삼촌들을 하나씩 깨다가 죽인 거예요. 왕이 되고. 왕이 되고예요? 황제가 그렇군요. 황제가 되고 나서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왕이 되었는데? 그럴 수 있죠. 왕권이 약하면. 까보니까. 살벌하네요. 자꾸 올라오잖아. 그래서 검문제가 자기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자 이제 그 당시 싸움을 잘했던 주원장의 넷째 아들인 연왕이 이제 보다 못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었냐? 북방에서 이제 몽골들 견제하고 애들 여진족이랑 싸우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인인 거죠. 그래서 무인이 이제 다시 궁궐로 입성하자 그 주변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변이 정난의 병인데 이때 연왕이 정난의 변을 일으키면서 이제 공을 굉장히 많이 세운 당시 마삼보라고 불렸던 지금의 정화인 거죠. 연왕은 3년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시기를 기다렸다고 해요. 싸움은 이겼는데 검문제 적당한 명분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명분 이게 말이 맞나? 방송을 들으면 명분 때문에 3년을 기다려서 이제 검문제를 폐위시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3년을 기다려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마화라는 이름을 가졌던 마삼보는 정화로 이제 정자를 성으로 받고 태감이라는 직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07년 정화에게 원정을 시켜요. 총 3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유가 검문제를 탐색하는 이유가 있대요. 얘가 죽지 않고 어디론가 도망갔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얘 찾아봐라 라는 의도가 첫 번째 의도고, 두 번째는 그 당시 굉장히 거대해져가는 티무르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티무르는 우크라이나 쪽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슬람 왕국이고 어떤 왕국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당시 이제 얘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니까 그 당시 막강했던 수군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염려해서 이걸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원정을 떠납니다. 여기 아니네. (1차) 원정을 가죠. 어, 1차로 남해를 원정했다고 해요. 1407년이 아니라 5년이었네요. 1405년 6월에 1차 원정을 가고요. 이 당시 이제 출발했던 배가 137m래요. 그리고 27,800명이 탔다고 해요. 좀 감이 안 오는데, 그 당시로는 14세기에. 그러니까 콜럼버스 막 이런 애들 다 데리고 와도 상대가 안 되는 크기인 거죠. 그래서 1차 원정 때 재미를 봅니다. 이때 후추가 퍼지고요. 그리고 교역을 하면서 그 당시 뭐 인도의 깔리쿠트의 마하라자보다 그 좀 이 사람도 부의 상징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 사람보다 부자라고 해요. 그리고 영락제가 지시한 게 2가지가 있었죠. 그 당시 설림 정책을 폈었는데 이제 이게 조공무역을 요청을 하면서 그 제후국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 영락제, 그 연왕이 지시한 거는 제후국을 만드는 것과 건문제 탐색이었지만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조공무역을 해서 이득을 많이 보게 되자 되게 명예 줄을 많이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오니까 영락제가 자기를 줬다고 해요. 제후 국왕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번학 맞죠? 맞아요? 맞군요. 헷갈려서. 그리고 1407년 7월쯤에 복귀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언제 떠났냐? 1409년에 가요. 이번에는 좀 더 크게 떠났다고 해요. 맞나? 잠시만요. 확인해야겠다. 맞다. 1409년 여름에 재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때는 249척을 가지고 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간 곳이 동남아 쪽을 많이 돌았는데 이때 동남아에서 뭐 비석도 세우고 사당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도 동남아에서는 정화를 신으로 알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3차는 잠깐 좀 볼게요. 이 사람이 그 원정 기를 보면은 동남아에서 인도, 아라비아를 항해 경로로 삼고 갔다고 해요. 그리고 참파라는 베트남 중부에서 그러니까 수마트라, 그 다음에 말라카 이런 곳까지. 그러니까 저는 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말로만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 원정 그러니까 1405년에 출발해서 그 다음에 7년에 복귀 다시 또 출발하잖아요. 9년에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이렇게 멀리까지 갔다 온 거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움직였다라고 좀 보여져요. 네, 참파 수마트라면은 참파는 저번에 베트남 남부 지역이었고 수마트라도 베트남 남부 지역으로 봐도 되는데 약간 인도네시아. 길게 보면은 말레이시아나 어디까지. 이 사람이 그리고 자주 갔던 데가 깔리코트 이 지역을 자주 갔다고 해요. 여기서 무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동남아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명나라 당시에는 무역항이 무역항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을까? 중국이요? 지금 이 정화라는 사람이 초기 항해를 시작하던 시점이 어디쯤? 대항해 시대 때는 항저우가 항저우. 게임에서 보면 아, 항저우가 큰 항구던데.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는 맞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조사를 하고 만들었을 테니까. 그리고 이 원정 동안 영락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무엇이냐면 기린이나 이제 뭐 코뿔소 이런 신비한 동물들을 중요시 여겼다고.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당성을 증명시켜줄 무언가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후국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냥 단지 우정을 요구했다고 해요. 왜 이랬을까? 이게 설린 정책이었는데 우호적인 왕국, 그 우방국을 눌리는 것에 의미를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6차 원정 이후에 영락제가 친정중 과로로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방에서 싸움을 많이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무인의 기질이 좀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삼국지 보면 제갈량도 이제 위나라 정복한다고 갔다가 제갈량도 과로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명 황제가 이 사람이 자리에 앉아서 뭐 소말리아, 뭐 아라비아 이런데 국제 정세를 다 파악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대비를 했다고 해요. 이 정도로 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라는 자리가 만만치 않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홍희제라는 사람이 즉위하는데 영락제라는 거인이 죽고 그 공백을 메꾸는데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성군이라고 칭송을 받았는데 1년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왕이 올라갈 때부터 몸이 안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선덕제가 즉위를 하는데 이때가 1430년대예요. 잠시만요. 정확한 연도를 1433년이네요. 31년 31년 선덕제가 즉위를 하고 이 사람한텐 연왕이 할아버지인데 이제 그 당시 가장 찬란히 빛났던 명나라를 그리며 또다시 그러니까 잠깐 정리를 하면 선덕제 그러니까 홍희제 때 해금 정책을 펴요. 바다를 금한다. 왜냐면 조공무역을 해서 얻는 게 없거든요. 우방국을 얻지만 재물을 잃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배를 만들다 보면 노역 처치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해금 정책을 펴는데 이제 선덕제가 찬란히 빛나던 그 꿈을 잊지 못하고 1431년 이제 또 12월에 정화를 시켜서 원정을 보냅니다. 그리고 33년 항해 중에 병으로 죽어요. 누가요? 정화가? 네, 죽어요. 왜냐면 이 사람도 늙었으니까. 이 사람 출생이 몇 살이더라? 1371년. 맞아요. 1372년생. 그래서 1434년에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단 정화는 죽고 끝이 나고요. 그 다음 2부 얘기를 듣다 보면 왜 명이라는 국가가 설림 외교를 하고 천하를 거머쥔 중화사상을 만들어낸 그런 대제국이 어째서 그러니까 불공정 무역을 하고 설림 외교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위로는 몽골, 밑으로는 여진, 그 다음에 조선. 조선군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고 해요. 여진하고 손을 잡으면 요동을 정벌할 수 있을 정도로 화력은 강했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맞아. 그리고 외구 출현. 그래서 해상으로 이제 계속 해상 제국을 만들기에 명이 너무 거대했던 거죠. 그래서 해금 정책 이후 명나라가 쇠퇴하는 계기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선은 끝나고요. 그 다음에 방송을 듣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명이 해금 정책 정화의 원정을 시킨 이유가 연왕에게는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과세욕의 상징이었고요. 그래서 그 실질적인 외교,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 후추를 팔거나 이윤을 남기는 것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 명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 명은 위상으로만 보면 지금 미국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군사비 엄청 때렸었고, 식민지는 아니지, 우방국에 이제 뭐 군대 보내놓고, 그 다음에 무기 팔아가지고 돈 벌고. 지금 미국이 하는 일을 그 당시 명나라가 똑같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천조국은 이 자본주의를 만든 돈이 최우선적인 국가고, 1400년대 명나라는 어떤 상징이 중요했던 국가였어요. 지금 명나라가 망했던 이유는 너무 상징에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긴 결과 국력이 쇠했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쇠하게 된다면 계기가 무엇일까? 라는 걸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정화에게 건너뛰고요? 정화 죽었는데요? 아, 죽었으니까? 네. 미국도 근데 그 딱 경제력으로만 볼 수는 없지 않나요? 상징이 있잖아요. 히어로? 정의의 상징 아닙니까? 정의요? 네. 미국이? 네. 뭐 겉으로는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있긴 하죠.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네. 그러니까 설립외교는 정말로 우호적이었잖아요. 지금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무력이 있진 않잖아요. 무역이 있는 거지. 무력. 그 어디야? 빌라덴 잡고 막 사막에 탱크 몰고 오고. 그거는 뭐 정화도 덤비는 적은 방어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대명률로 처벌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미국이 망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어려운데. 미국이 망하는 당연하지. 일단 내 눈에 흙이 들어가서 가기 전까지 안 그럴 거, 안 망할 것 같고. 이번 생에는 힘들 것 같긴 한데 쇠하게 된다면 계기가 뭘까요?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해보고 싶었어요. 따져보자면 내부 분열이 그나마. 대부분이요. 아니 일단 내 달러도 다 잡아놨고. 뭐 어떻게 되지? 돈도 많고 일단 세계 공용어도 물론 군대도 뭐 영어 강하니까. 뭐다 미국어가 아니라 원래 영어니까 영어게 하는. 미중 전쟁이 한 번 일어나야. 전쟁하기엔 너무 멀어가지고 이거 뭐 싸우다가 그냥 아니 대부분은 싸운다는지도 모를걸요? 미국 땅에 있는 사람이나 중국 땅에 있는 사람 야 미국이 우리한테 미사일 쏜대 뭐 저기 전쟁기지나 뭐 이런 데서나 하지 뭐 그놈인 땅덩어리에서 뭐 굳이 뭐 지금 왕권이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사실 어떤 수뇌부를 처치한다 하더라도 국민들 정서에 이미 다 그게 있어서 그게 쉽게 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아니라 그 주도권이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도권이 뭐 나머지 혹은 뭐 미국 내에서도 인정하는 그 주도권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은 넘어가게 다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중국으로 간다 한들 뭐 서양이나 뭐 이런 쪽에서 다 그걸 동의할 것 같지도 않고 유럽 쪽에서 그냥 암묵적으로 그래 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뭐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같은 편 느낌이 일부 나니까 굳이 정하자면 미국 쪽이겠지만 어떤가 요즘 뭐 화웨이도 막 와 트럼프 한마디 딱 갔더니 그냥 끝났어. 근데 미국의 권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 경제력이 아니라 군사력이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군사력. 다 맞물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 있긴 다 하죠. 맞물려. 근데 어떤 경제적인 거 하면서 같이 뺏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따로 뺏을 수 있다는 전제를 세워놓고 경제력을 딱 뺏었다 하더라도 군사력을 갖고 있는 한 그 위상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군사력이 없고 경제력만 있는 상태라면 너무 쉽게 뺏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너무 쉽진 않겠지만 아무튼 비교적 쉽게. 아무튼 뭐 경제력보다
패권을 쥐고 있는 힘은 군사력이다. 아까 무력이 이 법치주의 안에 다 들어왔다고 했는데 사실 또 더 큰 무력은 그걸 뛰어넘고 있었네. 그렇지 않나요? 사실 맞아요. 이게 아무리 뭘 따지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힘이고 그게 현실에서 그 힘이 어떤 걸로 표출이 되느냐인데 우리가 가까이 맞아요. 미국 그 뭐 폭격기 몇 대만 뭐 그 지역 휩쓰면 다 아작나는데 핵폭탄 뭐 터뜨릴 정도로. 질문을 잠깐 바꿔볼게요. 그럼 지금 미국의 상징이 이제 부와 군사력이라면 그 다음 패권 국가가 될 국가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패권이라는 것 자체가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어야지 패권 국가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그렇네. 근데 지금은 다르니까. 명나라 지금 정화 세대로 보면 그냥 가지고 있던 거였잖아요. 당시 유럽이나 동양의 어느 나라와 또 비교를 해봐도 근데 당했던 일단 거였습니다. 중간 그 뒷부분에서 이제 결국에 명나라가 쇠락하게 하는 거는 외부의 침입과 어떤 몽골과의 전쟁. 뭔가 이 타 국가들이 생존을 위해서 이제 침략을 했고 그거에서 이제 뭐 무너지게 된 계기가 핵심이 타 국가라고 현대로 보면 타 국가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대입하면 외계 생물이 오지 않는 이상 그때 당시에 중국이 그 땅이었다면 지금은 뭐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구가 하나의 중국인 것 마냥 이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세계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외세 뭐 이게 이 느낌이 전혀 없으니까 이 시스템이 쇠락하려면 지구 외적인 요소 외에는 뭐 없을 것 같은데. 아예 진짜 미국 대 나머지 이렇게 붙던가. 그냥 아까의 내용을 그냥 군사력인 개념으로 보면 사실 핵이란 게 등장을 하면서 핵 보유국이 돼야 된다는 이유가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군사력을 뛰어넘는 어떤 신기술, 무력적인 신기술이 있으면 협상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지금은 그거를 경제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려 버리니까 사실 벗어나기가 어렵다.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핵심 뭐 어떤 큰 기술력, 그 군사적 기술력을 가지고 금이라든지 뭔가 핵심 자원이 있는 곳을 점령한 상태에서 뭘 시작을 하면 뭔가 뒤집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비. 좀비. 그럼 다 죽이는 거 아닌가요? 인간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무슨 뭐 그런 의학이나 뭐 화학적인 뭐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로봇을 어디다 그렇지 뭐 기술이 발달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다 뭐 그러면 그 지역은 다 좀비가 돼. 그런 독보적인 어떤 뭐 그런 기술이 인공지능. 근데 그런 것도 이미 미국이 다 잡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몰래 우리만 개발해서 바이러스 감기처럼 바이러스 다 뿌려버린 다음에 해독제를 나만 갖고 있는 거죠. 미국이 망하면 우리 제일 망해요. 그래. 왜 자꾸 미국 망가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미국 망가뜨리려는 게 미국이 제일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근데 저는 미국이랑 명나라를 비교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미국은 따지고 보면 세계 역사에 급부상한 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때니까 미국이 패권을 가지게 된 게 진짜 되게 최근인 거잖아요. 네. 1900년대 초반이라고 쳐도 한 지금 100년도 안 되는? 년 정도? 네. 근데 사실 명나라만 딱 놓고 보면 좀 짧지만 중국은 이렇게 몇천 년 동안 계속 이 세계 역사에서 진짜 엄청 독보적인 존재였는데
저도 곧 중국이 먹지 않을까요? 이 얘기 네? 이 방송 지금 들으면서 잠깐 주춤하고 있는 아 그런 거예요? 방송 들으면서 그 중국 우리나라는 떼놈들 막 이러고 신중주의자였구만. 짱깨라 그러고 되게 막 비하하는 국가 중 하나잖아요. 그 중국인들 여행객들 보면 막 욕하고 근데 중국이 이런 저력을 가진 나라였었구나. 근데 예. 중국 사람들이 욕하는 건 사실 그 개개인들이 막 그렇게 이상하게 시끄럽게 더럽게 행동해서 그렇지 그쵸. 국가 자체에는 되게 무시할 수 없는 그쵸. 면이 있잖아요. 뭐야? 뭐 무슨 뭐 중국이라는 나라에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크고 사람 많은 거 말고 뭐 있어요?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뭐 대단해? 그 그냥 눈 떴더니 땅이 크고 사람이 많은 거 뭐, 땅과 사람이 많은 자원도 많고 아니 그러니까 개발도 머리도 많으니까 당연히 모든 아이디어를 내든 뭘 하든 아니 그게 대단하다고 보긴 너무 좀 억울해. 아니 저는 요즘 근데 그냥 금수저로 태어난 땅인 거에 불과한 거지. 사람 많으면 그냥 대단한 것 같아요. 분열이 안 되고 이렇게 뭉쳐 네. 있다라는 것도 결국에 그 좋은 시스템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공항 경찰들이 숙청도 많이 그러니까 하거든요. 좋다라는 게 우리 기준에서 좋다라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좋은 시스템을 시스템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큰 나라를 분열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사실 현대 중국도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중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독보적으로 이상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유지하면서 경제 체제로는 약간 개방을 좀 하고 그런 게 빚으로 갚는 거요? 근데 되게 뭔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중국이요? 되게 중도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골든패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 그러니까 오리지널 생 자본주의가 너무 문제점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사회주의화된 자본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방향성에 중국이 계속 공산주의를 고집하다가 자본주의를 했는데 이 모양새랑 비슷해진 거지. 나는 사실은 이렇게 어찌 보면 독특한 건 맞지만 얘네들 아니었어도 자본주의 자체가 발전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어떤 강력한 통제도 좀 필요하고 뭔가 이렇게 분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정의도 좀 필요하구나를 이제 사회적으로 다 깨닫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사회주의화된 자본주의를 지향하게 가는 원래 가고 있었던 건데 중국이 이제 꼈는데 뭐 얘네 자본주의는 좀 치트키 같은 자본주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기치고 막 베끼고 막 따라오려고 막 돈에 혈안이 돼가지고 막 그래서 난 별로 안 좋아해. 제가 생각할 때 중국의 의미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유쌤이 말씀하신 그런 원래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적인 걸 도입하는 게 약간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문제가 이렇게 많았는데 사실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 라면 중국의 경우에는 그래 그러면 공산주의에도 그런 희망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사회주의를 도입해서 더 발전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공산주의 필요 없어가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일부 도입해서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거니까 공산주의도 희망이 있는 시스템이야 를 저는 좀 발견하고 싶은 건 것 같아요. 인정. 그 환갑이 다 되신 어느 고객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온 지도 한 20-30년 됐어. 되게 일찍 오셨지. 자기 가끔 중국 가가지고 친구들 만나면 걔네들은 일 안 하고 연금 받는데 그냥 다 연금 받는데 그 나이 때는 한 50만 원씩 받아서 그냥 다 먹고는 산대. 근데 뭐 많은 시간 안 받는다고. 근데 그분은 60 다 되셨는데 저기 서원은 그 근처 막 식당에서 막 일 엄청 열심히 해서 회식 안 300씩 주는 게 받아. 어디예요? 네?
해지 안 줍는 게 어디예요 그날. 예. 아니 그러니까 되게 막 강단도 있고 막 음식도 잘하시고 막 애들 관리도 엄청 잘해가지고 막 다 막 무슨 뭐 이렇게 막 잘 믿고 맡겨. 그리고 나도 그 식당 가보고 그러면 진짜 막 사장님 같아. 사장님처럼도 일도 열심히 하고 포스도 좀 그런 포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그 일 안 하시고 오히려 그냥 편하게 그렇게 뭐 이렇게 연금 받고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아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나도 옛날에도 뭐 거기 중국에서 좀 일 좀 했을 때 그거 만약에 계속 한국 왔어도 계속 냈으면 자기도 그 정도 뭐 받는데 그래서 뭐 근데 친구들 만나면은 막 다 늙어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막 늙어가지고 자기는 여기가 더 좋대.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그 사회 시스템이라는 거지. 공산주의가 주는 어떤 안락함의 측면들도 분명히 있고 또 자본주의 자체가 주는 근데 이제 말한 대로 이제 폐지 안 주는 게 어디야. 근데 그분은 이제 건강하고 또 막 의욕적이고 하니까 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거지. 이렇게 폭이 넓은 거지. 기회가 다양하니까. 근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좀 공산주의의 요만큼도 따라가지 못하는 뭐 그런 어떤 리스크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공산주의는 폭은 요만큼인데 다 뭐 이렇게 요 정도 관리에도 없고 또 뭐 300씩 받아가지고 막 더 막 여유 있게 살 여력도 없고 뭐 이제 그런 차이는 아닐까? 그렇군요. 좀 마무리 줘도 될까요? 네. 죄송하지만 정리해 준비해 놓은 게 없어서 네. 저는 정화 방송 이번에 들으면서 그러니까 전에 들었지만 이번에 좀 주의 깊게 들었죠. 주의 깊게 들으면서 좋았던 게 뭐냐면 저 중학교 때 본 기억이 나요. 사회책에 정화의 원정이래가지고 메모 박스 안에 그냥 잠깐 들어있거든요. 뭐 이 당시에 처음 들어. 대단한 게 그래요? 세계 최대의 원정이다. 아 그래? 그래서 또 학생 때 그러니까 보면 기계적으로 외우잖아요. 아 그랬다 이러면서 설림외교 뭐 그 당시에 좀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뭔데 이렇게 별로 의미 있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왜 해야 되지? 니 짱이라며. 짱이 왜 그런 거래? 짱이니까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다시 들으면서 그런 속사정들이 있구나. 이번에 그리고 들으면서 이것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조선이란 나라가 우리 배우면서 되게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보잘것없긴 하죠. 뭐 한 게 없으니까. 근데 뭐 한 게 없는데 그래도 신경전은 했구나. 나름 어느 정도 신경 쓰이는 정도의 위치는 잡고 있었구나. 언제나.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시 봤던 거였어요. 없던 국뽕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역사라는 걸 되게 가볍게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반복된다고 하고 뭐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도 같고 하니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었는데 좀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정화 이 사람 방송에 나오지만 이 사람의 생각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뭘 원하고 그냥 시켜서 한 건지 자발적인 게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건 모릅니다. 모르는데 근데 군신 관계는 좀 이상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그 살벌한 세계관 중화 살벌하죠. 생각해보면 옛날이 지금부터 더 살벌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종종 하거든요. 군대만 가도 할 거 없으면 사람 갈구잖아요. 이 당시 뭐 놀 게 뭐가 있어. 사람 보면 갈구고 일이나 시켰겠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되게 좀 멋있다. 그러니까 왜 멋있었냐면 기껏 가가지고 그러니까 뭘 받아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뭐야? 우정을 주시고 이게 너무 좀 멋있게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좀 중국이란 나라도 좀 다시 보게 된 것 같고 역사라는 것도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왜 박수를 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준비하시느라고. 아니 너무 요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뭐 오랜만에 한 번밖에 안 버렸어요. 너무 준비를 못해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대로 따라가려고 했는데 아니 사실 좀 모르는 게 많았어요.
역사에 이 시대 잘 무관심하다 몰라. 보니까 모르는 게 많았어요. 처음 듣는 단어도 많았고, 그러니까 깊게 그 얘기를 하려면 대충 어느 뉘앙스다라는 건 들으면서 알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될 거고 어려운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무엇보다 시간도 없고 저는 일하느라 힘듭니다. 저는 중간에 제일 기억 남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영락제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뭔가 우리가 막 상징적인 거. 옳고 그름의 잣대가 이미 우리가 교육받은 기준에 의한 거기 때문에 가치가 중요한 거고, 아까 미국과 중국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주장하는 가치는 어떤 세계 평화와 뭐 어떤 정의, 사회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지금 현대 중국의 모습은 부국으로 인해서 자국민에 대한 어떤 뭐 위상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 풍요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라고 봤을 때, 뭔가 큰 틀의 가치, 우리가 보는 선의 가치는 미국이 갖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모두의 뭔가 평화와 만인의 행복의 느낌이고, 중국은 자국민에 대한 행복인데, 사실 그렇게 그냥 싸운다고 치면 중국이 너무도 이길 것 같고, 중국 국민이어서 만약에 그게 정상적으로 성장한다고 치면 되게 행복할 것 같고, 뭔가 발전하는 국가 속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게 저도 그런 거 조금 느꼈던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가 행복하려면 사실 개개인 행복도 중요한데, 국가가 성장하는 상태에 이게 있어야 희망이라는 것도 가질 수 있고, 뭔가 국민으로서 뭔가 나라의 보탬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자연스럽게 생길 것 같은데, 항상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뭔가 꺾이고 있고 막 이런 이야기가 더 많잖아요. 더 자극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아쉽게도 느껴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경쌤 차례가 왔습니다. 저요? 왜 신바트 얘기 아무도 안 했어요? 아 신발 그래 아무도 안 했네. 방송 중에도 신밧데기가 있어요? 네. 그 10분 정도 나오거든요. 20분이고. 막 웃으면서 똑같은 얘긴데 왜 갖다가 살아 이렇게 약간 장난. 나는 이번에 뭐 알라딘 영화 나오길래 그 시리즈인 줄 알았어. 난 전혀 내용 모를 때. 그래서 저 신밧드와 뭐 관련 있는 거 같은. 신바트가 정화로 나오죠. 동심파괴였어. 신바트 좋아했는데. 근데 신바트 대충 나온 거 보면은 일단 판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뺐어요. 뭐 그래도 뭐 상상력이 그래도 연결돼 있는. 기발하다고 해야 되나, 중국스럽다고. 그게 뭐야? 그러면 신밧드 모험에 신밧드가 정하다? 네. 아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중동식 발음이 네, 상고인데 그러면 중동식 발음이 신바트래요. 그리고 아까도 뭐 이렇게 여행 뭐 정복이야 뭐야 뭐 투어 다니면서 거기에서는 뭔가 이렇게 신격화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또 중동에서 그렇게 인식했을 수 신바트도 있겠다. 7번 여행했대. 그러니까 정화의 원정 경로랑 그 신바트의 경로랑 완전 똑같아요. 모험 경로. 그럼 맞네. 맞죠? 근데 왜 틀렸다는 거야? 내 대충 얘기 들어보면 네. 판타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막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그럼 맞지? 다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니야? 성경 유나도 다 그래요? 들어갔다 나오는데. 구절을 내면서 이렇게 뻥튀기 하고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그것도 한 번씩 나와야지. 고래 그렇게 큰데.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때 당시 어떤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뭐랄까 좀 해양의 패권을 좀 잡을 건덕지가 있었으면 세계가 더 다른 역사가 펼쳐졌을 텐데. 근데 워낙에 대륙 내에서 할 일이 많으니까 굳이 뭐 바다까지 갈 일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 무슨 뭐 스페인이든 영국이든 막 이런 건 어차피 고안에서 맨날 지지고 먹고 싸우고 막 뭐 이러니까 이제 뭐 그럼 야 뭐 더
야 바다로 가면 뭐가 있대, 뭐 새로운 땅이 있을 수도 있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인도 가려고 갔다가 아메리카 발견한 거 아니야.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저쪽으로 좀 판이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좀 열받긴 하는데, 아 중국이 좀 어떻게 좀 해봤으면 우리도 좀 붙어가지고 진작부터 씨. 그렇게 중국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 딱 들었는데 땅은 중국에 붙어 있는데 미국 편 먹고 있어가지고. 영락제가 과로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큰 것을 책임지면 그 자리에 오래 못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성분들은 다 죽거든요. 1년 막 즉위기간 되게 짧게 죽는데, 근데 성군이 되려면 오래 못 살겠구나. 왜냐면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고르지 못하는 거죠. 너무 일반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세종대왕 오래 살지 않나? 세종대왕이요? 인성 안 좋다고 뭐. 아니 세종대왕 어쨌든 성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너무 일반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힘들지 않을까.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관념 영락제는 더 안 좋았는데 좋았는데 공황정지 같다면서요. 성군의 느낌이 아니라 패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패자, 그쵸. 패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좀 더 오래 살기 복불복이야. 힘들겠다. 복불복이야. 어떻게 알아? 근데 영락제는 전쟁만 안 나갔어도 오래 살았지 않을까요? 괜히 전쟁까지 같이 하느라고. 못 믿는 거죠. 그건 뭐 그 사람 스타일이긴 합니다. 내 실수는 관대하게 이해해줄 수 있지 남의 실수는 관대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거겠죠. 성 안에 있으면 위험해서 전쟁 따라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비수 안 먹어본 왕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거 보니까 그 뭐냐, 조공 정치 아니 조공 외교 하면서 네. 이렇게 외교를 계속 넓혀간 게 결국에는 자기들이 그냥 이 세계에서 짱이니까 너희들 내 밑으로 들어와, 이런 느낌이었죠? 아니요? 아니었나요? 네. 전 그렇게 이해했는데. 티무르랑 이제 몽골, 그 다음에 조선 견제하려고 제후 국가들을 누렸다고 하죠. 같은 예, 얘기. 그런 것도 있고. 그건 좀 이해가 돼요. 그런 땅 따먹기 게임 몇 번 해보시면 이해됩니다. 동맹 없으면 그 금방 망하거든요. 자원이 없어서 금방 망하죠. 예, 자원이 없어도 우리나라 금방 빨리 망합니다. 망합니다. 자원이 없는 스타를 보여. 자원이 없는데 이기려면 그래. 압도적인 금방 기술력이 그래. 있고 또 뺏어야 돼요. 뺏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실 그것도 뒤집을 쉽게 할수 수가 있어요. 뒤집을 수가 그러니까 없는 우리가 지금 계속 빡센 거예요. 맨날 경쟁하고 애들 학원 다니고. 학원. 애들이 너무 다 잘나가지고 너무 어려워. 어지간하게 살아서는 살 수가 없어. 아, 대한민국 너무 빡세. 맞아요. 빡세요. 그리고 또 진짜 소수 엘리트들은 미국 가고. 근데 저는 그 좀 안타까워요. 요즘에도 되게 똑똑한데 좀 되게 좀 어벙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저렇게 말해도 돼요? 어벙하다니요. 자기가 요즘 애들 아니야? 저는 이제 똑똑한데 20대 끝을 바라보니까 20대가 젊은 건데 다. 저 정도면 양호한 거죠. 20대가 요즘 애들 몇 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니, 나 10대, 때도 말이야. 10대 애들. 어벙하다니요. 말을. 그러니까 멍청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상황 대처에 좀 되게 미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한다고 하기엔 좀 뭐한데 가끔 만나 보면 뭐라 해야 되지? 신중하다고 하긴 뭐한데 조심스러워. 맞아요. 그것도 모든 있어요. 상황을.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가 아니라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조심스러워서 아무 행위를 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 약간 안타까워 보일 수도 있지만 되게 자기 선을 알고 그까지만 딱 하는 거라 친해지기가 어려울 뿐이지 그게 좀 나쁘게 해석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심스러운 환경에서 성장한 것 같다가 안타까워. 그 제가 어벙하다고 표현한 게 뭘 하려고 안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걔들이 멍청해 보인다던가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멍청한 거 제가 더 멍청하죠. 뭘 하면 된다라는 희망을 제시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뭐 정상적인 애들은 나름의 스승들을 찾아 이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매체에 노출돼 있는 사람은 이제 꿈이 연예인과 유튜버가 되는 게 지금 양대 꿈이래잖아요. 지금 현대가. 그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하죠. 근데 유튜브도 힘든 거. 이 과장 요쌤 때문에 그 지하철에서 맨날 이 과장 보고 있는데 이거 재밌어요. 이 과장 이 과장 딱 하더라고. 그 사람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 뭐가 딱해요? 네? 뭐가 회사 딱해요? 때려치고 막 알바하러 다니잖아요. 아니 그거 뭐 자식 그냥 새끼 콘텐츠를 위한 알바인 거지. 그래요? 네. 아니 딱한 느낌은 아닌데. 그 퇴사할 때 막 하는 말 들어보면 막 몸이 아니, 멍청하다가 막 그렇긴 한데 가슴 엄청 아프던데. 먹고 다 할만하니까 하는 거야. 유튜브 수입 막 50만 원 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또 이제- 사냐 막 이러는데 그 절망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남 걱정할 게 아니에요. 구독자 5만 명, 6만 명인데 걱정하지 마요. 하나 올리면 5만 명 벌써 오늘 올린 것도 다 그럴걸. 남 걱정하지 마. 나 걱정해야지. 그러니까 잠깐만 왜 바로 나왔네. 찾아라 조석이요. 2시간 전에 올린 거 벌써 9,000회니까 10,000명. 2시간 전에 올렸는데 10,000명 올라가는데 걱정하지 마요. 아니 그게 저 좀 감동 받았어요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에요. 진전성이 진솔해. 보여야 된다. 진솔해. 그렇지 않으면 이거 배신이지 않냐. 그래서 때려쳤다고 하더라고. 네. 나도 이번 주 지난주에 하나 찍었는데 유튜브요? 네, 찍었는데 이게 하고 나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일단 제가 막 계속 굉장히 몇 개월 정도 막 이제 뭐 컨텐츠나 뭐 이런 거 생각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뭐 어차피 지금 뭐 이렇게 약간 뭐 회사에도 발 담고 있으니까 언제든 나올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 브랜딩을 좀 더 하자. 그래서 계속 뭐 보험 관련된 컨텐츠로 이게 무슨 뭐 몇만 구독자 되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나의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이거에 대한 좀 이런 느낌으로 좀 해서 그냥 뭐 PPT 뭐 한 2-3장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근데 찍고 간단하게 편집하고 하는데 그냥 2시간을 넘기지 않을 생각으로 딱 했는데, 그래서 몇 분짜리 한 5분짜리인가 이렇게 올렸는데 하고 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일로 느껴져. 네, 이게 뭐냐면 내가 다 아는 얘기고 전화 오면 고객한테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또 정제해서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지. 나중에 또 고객들한테 뭐 링크를 걸든 뭐 있겠지.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 보는 사람이 재밌어야 돼요. 그럼 상관없잖아요. 진짜 재미없을 거예요. 아무튼 나도 재미없었어. 그래가지고 보통 그 재미가 이제 네. 구독자가 생기면서 댓글 소통에서 어떤 요구, 질문, 그치. 이제 그런 게 생기면서 그래,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난 사실 소통할 에너지도 없어. 차라리 구독자가 나한테 막 뭐 물어보고 하면은 나는 솔직히 이거 대답해 주시면 차라리 내 고객들한테나 내가 더 연락하고 내가 챙길 사람들한테 내가 더 챙겨야 나한테 수익이 오는 쪽이지. 이 사람들한테 내가 챙겨봤자 내 에너지만 쓰고 이게 뭐야. 그래서 나는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약간 유튜브는 관종이 해야 돼요. 관종. 그래서 그 쾌락의 정도가 네. 잠을 안 자도 될 정도래요. 잠을 1시간 자더라도 그 사람들과의 댓글을 다 달고 막 이런 거 했어. 이렇게 그걸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막 책 쓴 거 막 갖다 달고. 네. 이거 뭐지? 나 2019 PPT 버전이 있는데 거기 내 이거 보이게 그걸로 할래다가 뭐가 안 돼가지고 곰캠인가? 그거 해가지고 이게 강의 버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카메라 이거 이제 뭐 프로그램 돈 주고도 안 사고 그냥 다 이거. 애 지료비 영수증 깔아놓고서는 이거 돈 어떻게 주나요? 뭐 알겠다. 핵심 정보 아닙니까? 다 필요 없는 이거 그냥 담당 설계사한테 문자 보내고. 그리고 이게 뭐가 재밌냐고. 사실 내가 지금 아픈 것도 아니고 병원비 내가 얼마나 받을 거 걱정되는 사람이 유튜브 찾아보겠냐고. 근데 저 요즘에 보험이 좀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무슨 6대 보험 이런 거 가입하라고 하는데 근데 걱정은 돼요. 벌이가 적으니까 내가 언젠가 큰 병이 생기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저기 한 10,000원짜리 실손보험 하나만 들으면 돼요. 10,000원짜리 실손보험이 어디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 예, 인터넷 검색하면 인터넷에도 가입할 수 있어. 그럼 10,000원 네. 그냥 이 생명보험에다가 이거 아 실비가 아니고 그냥 단독 실손으로 있어요. 그리고 아, 젊잖아요. 실비가 서른도 안, 예. 어, 30도 안 됐잖아요. 그 있는 거죠. 와이프가 갔다가 실비만 들으려고 갔는데 네. 생명 기본으로 키고 갱신형 특약으로 아니에요? 넣잖아. 같이 껴서 근데 팔아먹으라는 거죠. 엄청 막 혜택을 주는 척 하면서 실비만 가입을 시켜줬다는 거야. 왜냐면 실손 남는 가입하면은 것도 하나 설계사 다 아무것도 없어. 뭐 없어 나오는 게. 그리고 이제 계속 귀찮아진 거죠. 그러고 뭐 3개월인가? 병원 간다고 영서증 정. 3개월인가 이러고 네. 해지했다가 욕을 뒤지게 먹다고. 근데 손해 날 것도 없는데. 손해는 할 것도 없는데 본인들이 일을 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약간은 좀 뭐 영업하는 사람들 좀 길게 보면 관점으로 보면 계속 연락할 거리들은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나도 사실 뭐